첫 수업은요, 이제 1과목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분석 부분들인데, 경기 분석 한번 볼까요? 경기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 보느냐? 지금이 호황이냐? 지금이 불황이냐?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할 때 언제 투자하는 게 좀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렇죠? 요렇게 이제 쭉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요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0이에요, 경제가. 그럼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업앤다운 하듯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보통 요 꼭대기를, 그렇죠? 요 꼭대기를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그렇죠? 경기 고점, 경기 저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는 항상 이렇게 좋고 안 좋고 달이 차면 기울고 하는 것처럼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냐, 지금 현재 경기가 왜 그러냐면 증권을 투자할 때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불황일 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분석, 현재 경제가 이렇게 불황의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 다시 회복의 국면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불황의 국면으로 가고 있으면 대부분 기업들의 수익이 하향 추세,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크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없고, 이러한 이제 상향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뭘 사더라도 대부분 이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특히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항상 현재 경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 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큰 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불러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텀업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쵸. 업이라는 방식이 있죠. 탑다운 방식은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경제 전체를 봐요. 그쵸. 이 경제 전체를 보고, 그쵸. 경제 안에서 경제 안에는 또 다양한 또 산업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렇게요. 그쵸. 산업 1, 2, 예를 들어 이게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를 분석하고 반도체가 괜찮네. 그럼 나는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어. 반도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삼성, 그렇죠?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에 나오시면은 이제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해 가지고 삼성 전자가 낫다. SK 하이닉스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걸 우리가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큰 경제를 보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으면 또 각각의 산업을 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매력적인 산업을 선택하고, 그 산업 안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제일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해서 이제 탑다운이고, 이제 바텀업이라는 것은 반대로 개별 주식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식들이 속해 있는 산업을 보고 경제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요 바텀업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많이 쓰이고, 바텀업이라는 것도 이제 보조적으로 쓰이긴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이제 경기 확산지수, 경기 종합징수. 경기 확산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경기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확산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다음에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작으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경기 종합지수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상태인 거죠. 이게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러한 종합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주가 지수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경기 종합 지수를 보면은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 대신 경기 종합 지수는 하나의 그 금액 숫자를 보는 것보다 그 숫자의 추이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뒤에 좀 이제 약간 중요한 것들을 좀 보시면, 이건 DI, 이게 경기 확산 지수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가 지표수 플러스 0.5 이렇게 수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수식은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안 해오셔도 되고, 대신 요 중요한 게 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DI라는 게, 그쵸? 경기 확산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이면은 딱 중간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 그쵸?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이제 50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50보다 낮은 곳, 그렇죠? 얘는 50보다 큰 곳. 그래서 확장 국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DI 지수가 50에서 100 사이인 곳. 그다음에 수축 국면, 경기가 수축이라는 거는 좋아졌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락하는 거. 확장이라는 거는 상승하는 거. 그래서 하락하는 것은 이제 0에서 5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 종합 지수는 말 그대로 보시면 컴파짓 인덱스 하잖아요. 컴파짓이라는 게 종합적인 뭐 이런 거 다 모아놓은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제 선행, 동행, 후행이 있어요. 선행이 뭐냐? 경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하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진행을 해. 그럼 현재 시점은 여기에요. 선행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끝이니까 떨어지는 일만 남았잖아요. 선행지수는 이 시점에서 경기는 분명히 정점이지만 선행지수는 하락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경기를 앞서 미리 보여주는 거.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이렇게 해요.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벌써 경기가 고점에 왔으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경기가 지금 바닥이에요. 그럼 주식은 막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경기, 그 선행지수, 그렇죠? 선행종합지수라는 건 그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 동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맥시멈으로 좋을 때 그 지수들도 맥시멈으로 좋은 걸 알려주는 거고, 후행은 뒤에서 나오는 거. 얘가 이제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후행 지수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냐? 선행 종합 지수를 보고요. 야, 경기가 지금 좋아? 안 좋아? 왜? 앞으로 선행 지수를 본다면, 주가 지수를 예를 들어 주가 지수를 본다면 주가가 막 올라요.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고, 그 추측이 맞았냐 틀렸냐는 동행 종합 지수하고 후행 종합 지수를 확인하면서 동행 지수도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후행 지수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거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행 지수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동행과 후행 지수를 통해서 내가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지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객관식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뭐 부인 구직 비율, 뭐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되고,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코스피, 그렇죠? 주가 지수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 기대라는 건 뭐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인 거죠. 그죠?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건 몇 달 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도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고, 장단기 금리차,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차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건설 수주에, 그쵸? 건설 수주에 경기가 좋을 때 투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기업들이 뭐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하니까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건설 수주액이나 이런 거는 경기보다 앞서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동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행 종합지수는 좀 딱 보시면, 뭐 내가 지금 여기서 9개를 다 얘기해 라고 말은 못할지언정 딱 보면서 이건 선행 종합지수야, 아니 동행 종합지수야, 이건 후행 지수야 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 종합 지수도 이제 비농림업, 뭐 관공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후행 지수요, 뭐 상용 근로자 수, 그렇죠? 소비재 수입액, 회사 최종 수익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7개, 5개 이거 보시면서 다 암기는 필요 없고요. 암기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시고 이게 그냥 선행이다, 동행이다, 후행이다를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쵸, 이제 이 문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보자. 다음 중 경기 확산 지수와 경기 종합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그쵸, 틀린 거를 지금 찾는 거죠. 틀린 것, 그쵸, 틀린 거예요. DI는 경기 국면미. 자, 다시 말씀드리면 DI 지수는 지금 경기가 확장하고 있냐, 축소하고 있냐를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쵸? DI는 경기 국면 및 전환점 파악에 사용하고, 그쵸? 지금 경기가 딱 중간이냐, 확장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다. 그럼 50이잖아요. 그런 거고, CI는 경기 국면의 파악 및 경기 수준의 측정에 사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CI는 경기 전환점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보면 된다. 여기 경기 전환점이라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가 하나 이게 순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그쵸? 경기의 한 사이클이라고 부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요. 그 다음에 경기의 진폭,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높이를 경기의 진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클이 길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호황, 불황을 거쳐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오는 데 있어서 긴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단기, 그쵸? 이제 중기, 장기로 이제 나누긴 해요. 단기는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3에서 5년, 그렇죠? 중기는 한 8에서 10년 이렇게 보시고 장기는 보통 한 6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서 요거 이제 경기의 사이클, 요 한 길이, 그다음에 위아래는 경기의 진폭.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큰 회사는 어떻게 돼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고, 그죠? 변동성이 큰 경제라고 볼 수 있고, 요 진폭이 작은 데는 변동성이 좀 작은 경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죠. 2번 CI는 경기 전환점에 따라 요거 봤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 DI는 50을 기준으로 50 이하이면 경기 확장이 아니죠. 경기 수축이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걸 지금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틀린 거는 지금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 CI는 현재 경기 분석은 물론 향후 경기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선행지수, 후행지수, 동행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예측을 하고 내 예측이 맞았나를 동행지수하고 후행지수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변동의 이해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순환주기라는 거는 그렇죠? 순환 심도하고 이제 순환 주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렇죠? 경기가 여기서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왔어요. 요거를 우리가 순환 주기라고 하나의 사이클, 순환 심도는 제일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에서 경기의 저점에서 정점을 지나, 그죠? 저점에서 정점을 지나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저점을 지나 다음 정점까지 기간,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순환 주기라고 하고, 순환의 강도, 그쵸? 위 진폭이죠. 이거를 이제 순환 심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1번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볼까요? 우리나라, 사실 이 문제는요, 안 나오긴 해요. 왜냐면 주굴라 순환, 이게 중기 경제 지표인데, 예전에는 나왔지만, 예전에는 뭐 단기, 뭐 키친 파동, 뭐 주굴라 파동, 그쵸? 이런 게 나왔지만, 뭐, 레온티에프 파동 이런 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이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굴라 순환이라는 거 있다. 주굴라라는 게 이제 중기 변동, 중기 한 8에서 10년 정도 되는 경기 변동을 이제 주굴라라는 학자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주굴라 순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주요 선진국과 달리 장기적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경기 상승과 하락의 기복 현상이 나타나는, 그쵸? 이게 뭘까요? 주굴라 순환은 말 그대로 이 순환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경기가 순환한다는 건요, 이거예요. 보통은 어떤 경기라는 건 하나의 경제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시간이 있고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통 GDP 증가율이라고 부르거든요. GDP 증가율인데 이렇게 경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를 갖고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플러스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 순환이라고 그러고, 주굴라 순환은 이러한 추세선을 다 제외하고 그냥 순환 사이클만 보는 거죠. 순환 사이클만 본다는 거는 이런 걸 다 제외하면, 이런 성장 추세선을 제외하면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 이제 보는 게 경기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상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라면은 도대체 언제냐? 한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경기 순환이 더 빨라졌을까요? 늦어졌을까요? 좀 빨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30년 전에는 주로 이제 중화학공업들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중화학공업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의 진폭이, 그죠? 길이가,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완성하려면 뭐 5년, 6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 경제에 들어가서 IT나 반도체,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가 짧거든요. 이런 산업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경기의 그 하나의 그 사이클, 경기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성장 순환, 그렇죠? 아까 전에 풀었죠? 자, 다음에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경기 순환에 요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안 푸셔도 돼요. 이 문제는 그냥 X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대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나옵니다. 대신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순환 요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기본서에도 이제 빠졌으니까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볼 필요 없다. 굳이 좀 혹시나 설명을 좀 잠깐 뭐 드리자면 먼저 요거 먼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순환의 개념 볼까요? 경기 순환은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경제의 장기적인 이제 추세선을, 성장 추세선이라는 게, 그쵸?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추세는 올라가. 근데 이게 업앤다운 해서 그렇지. 이걸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경기순환이. 기준순환일, 그쵸? 경기의 정점, 제일 높은 점, 저점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 이렇게 기준순환일. 기준일을 잡는 거죠. 정점으로 잡냐, 저점으로 잡냐. 순환주기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여기까지. 아니면은 여기 정점으로 잡았으면 어디죠? 다음에 요 정점이 올 때까지. 여기가 하나의 순환주기고, 저점으로 잡았으면 다음에 요 저점이 올 때까지 여기가 하나의 또 순환주기가 되는 거죠. 순환주기라는 건 그 경기의 길이,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환 심도, 진폭은 요 순환의 높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단기 순환, 뭐 키친 순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고 자산에 대한 변동 때문에 많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도 한 40개월, 그렇죠? 여기서도 2에서 6년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 단기 순환이 보통 한 3에서 5년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다음에 중기 순환은 이제 10년 전후, 8년에서 한 12년 요 사이인데, 이건 이제 투자 설비 그 과소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장기 순환은 5, 60년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콘트라디에프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름이 키친이라는 게 부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순환을 있다고 발견한 경제학자 이름을 붙인 거고, 죽을라도 그 사람 이름입니다. 콘트라디에프도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순환이 있다.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부분 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가 갖고 온 게 뭐죠? 그죠? AI하고 어떻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일자리도 뺏고 인간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거를 어떻게 또 보냐면, 자, 1차 산업혁명이 언제 났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이제 증기기관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780년, 요때부터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대략 60년, 그러니까 한 1840년까지 1차가 진행돼 있고,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가 주도한 거예요. 대량 생산이라. 그래서 에디슨, 그렇죠? 그때 나올 때. 포드가 어떻게 보면은 T 모델이라고, 여러분들이 포드 자동차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하는 포드의 모형에서 대략 한 1860에서 1920년을 요 전기 혁명. 그래서 요 당시에는 많이 발전한 나라들이 뭐 독일, 일본, 미국들이 이제 많이 발전한 나라고, 1차 때는 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쪽이 많이 발전한 나라고요. 3차는 우리가 정보통신혁명이라고 불러가지고 한 1940년에서 한 2000년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요때는 이제 컴퓨터의 발달,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조금 지나서 한 2010년부터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의 큰 파동으로 이 산업혁명을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여기 뭐 기술 혁신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하게 된 게 핵심적인 기술이 1차에서는 아까 증기기관이 생긴 거고요. 과거에는 다 사람 손으로 하던 걸 석탄을 떼가지고 그 나오는 증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엔진을 만든 거잖아요.
2차에서는 전기의 발명, 그렇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있지만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 테슬라가 전기차 이름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미국에 있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테슬라라는 그 전기 관련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테슬라. 그래서 전기에 대한 혁명, 3차는 당연히 그 반도체, 우리 뭐 매니악, 애니악 해가지고 뭐 트랜지스터, 뭐 칩도 나오고 컴퓨터가 발견되고 그런 게 이제 이끌었고, 4차는 지금 보다시피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이끌고 있다. 이건 그냥 심심풀이로 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라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제 하겠습니다. 자, 시기열에 대한 통계 분석인데요. 요거 부분들은 제가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이제 추세, 시계열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말 그대로 시간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아는 변수는 그렇죠. y는 예를 들어 뭐 ax 플러스 b다. 그럼 이런 함수를 이렇게 xy 평면에 우리가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b고 요 기울기가 그렇죠? a고 a가 양수일 경우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x라는 게 우리가 무슨 변수죠? 독립 변수죠. 그렇죠? 그렇죠? y는요. 이럴 때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요 함수식을 보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하는 거죠. 즉 y값을 결정하는 거는 요 x값이고 나머지 a하고 b는 우리가 보통 상수, 정해져 있는 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인 x가 변해서 그렇죠. y값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는 아 x가 변동하면 y구나. 근데 시기열 변동은 무엇이냐? 이 x 대신에 누굴 넣냐? 그렇죠? x 대신에 이렇게 쫙 넣고 t를 넣는 거예요. 타임. 그래서 변수가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여기 이제 경제 지표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변수가 그 시간인 이러한 함수를 시계열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시계열 변동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시간이 있고 이제 그로스 레이트라고 할게요. G가 있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추세 변동이 무엇이냐? 그렇죠? 요 추세, 요 상승하는 추세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추세 변동이고 순환 변동은 단순히 업앤다운으로 생기는 게 순환 변동이고요. 계절 변동은 어떤 거냐?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이에요. 1년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을 판다. 그럼 아이스크림이 이게 0이에요. 판매량이 이제 보통 그러면은 1부터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보통 3월까지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잘 안 팔려요. 이때는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잘 안 팔리다가 4월달 가면서 조금씩 팔리고 5월달, 6월달에 피크를 치고 7, 8 또 내려가지고 겨울달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 안에도 계절적인 변동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은 주로 이제 5, 6, 7, 8월 달에 많이 팔리고 겨울인 뭐 12, 11월, 12, 1, 2월 달에 좀 덜 팔리고 이런 계절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걸 우리가 계절 변동이라고 하고 불규칙은 추세도 아니고 순환도 아니고 계절도 아닌 그냥 예상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추세 변동을 제외하자. 그러면 이 변동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죠. 추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일정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 안에서도, 그렇죠? 요 안에서도 이제 길게 봐서 그렇지, 요 안에서도 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이런 계절 변동이 있고, 이런 계절도 패턴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이 그렇죠? 막 지 마음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변동, 그렇죠? 패턴이 있는 거. 얘는 패턴이 없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순환 사이클을 알더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어려운 게 불규칙적인 거. 그건 랜덤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이라는 거는 이제 무작위적으로 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추세 변동은 뭐냐? 성장 추세. 그래서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0년 이상의 상승 방향 또는 하강 방향 이게 추세. 또 달리 얘기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가 뭐냐? 지금이 상승하는 상승장이냐, 하락하는 하락장이냐, 그걸 보는 게 추세선이고, 추세 변동이라는 것도 이게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매년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의 퍼센트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3, 40년에 비해서는 선진국 경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좀 막 공업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에 경제 성장률이 막 10%, 15% 그랬어요. 지금은요. 3%, 4%, 2%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어느 정도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면 그 경제가 그 잠재 성장률로 이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다소 그렇죠? 업앤다운 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요거는 어느 정도 보면은 물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주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추세 변동이라는 거는 이런 굳이 이런 직선을 안 그리더라도 이걸 보고 아 얘는 그냥 하락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변동이다. 순환 변동은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인 거죠. 업앤다운이니까요. 그렇죠? 추세를 빼면요. 왜냐면 추세가 있으면 얘가 다운이지만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얘가 다운이지만 업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순환 변동으로 보기 힘들지만 이 추세를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이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기 예측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이 점은 이제 보시고요. 비교적 장기에 걸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추세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진폭을 보인다. 보시면 되고 계절 변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변화. 그래서 보통 1년 안을 주기로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기 변동, 그렇죠. 연말 연시, 추석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감퇴해지는 거. 불규칙,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천재지변, 전쟁, 파업 이런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돌발적, 우연적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래서 극히 단기적이고, 그렇죠. 비반복적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크게 우리가 추세, 그러니까 그 시계열은 4가지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보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풀지 말아야 될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제 안 푸셔도 되고요. 왜? 교과서에도 없으니까요. 기본서에도. 자, 1번. 대부분의 경제 시기열은 추세, 계절에 4가지 변동 요인이 있다. 추세 다음에 뭐가 있죠? 그죠? 순환, 불규칙이죠. 반복 변동은 아닌 거죠. 그죠? 용어를 순환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썼는데 규칙 변동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1번이고요. 자, 못못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 일정한 주기를 갖고 그죠? 추세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진폭을 보이는 것으로 통상 뭐라고 하죠?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제거해야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순환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이고 이게 또 지워졌고요. 네, 또 실전 확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경제 시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을 보자. 추세 변동이란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변동. 추세라는 건 뭐죠? 하나의 상승 추세가 되면 뭐 10년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순환 변동을 추세선을 중심으로 가파른 진폭을 보인다. 가파른 진폭이다. 추세선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파른 진폭을 보인다.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은 내비두고요. 3번, 계절 변동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적 변동이다. 아이고 맞죠. 그렇죠. 계절 변동은 매년 생긴 거죠. 여름이 되면은 그죠. 물론 특별한 뭐 대기근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여름이 되면은 그죠. 더우니까 이제 청량음료나 이런 게 많이 팔리고 겨울 되면 따뜻한 음식이 많이 팔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불규칙 변동은 반복적인 게 아니죠.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요. 단기적이고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거, 일시적인 거다. 순환 변동은 추세는 의미로 가파른 진폭보다는요, 완만한 진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아니다. 그래서 실전 확인 문제, 요거는 이제 3번으로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제 거시경제 지표 중에 물론 이걸 이제 암기할 것도 있고 이제 덜 암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실물 경제 지표 어떤 거 보시면 거기서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걸 보냐. 예를 들어 국민소득 계정, 국제 수지, 물가, 그쵸? 통화량, 통화 유통 속도, 금리 왜 이런 걸 보냐?
왜 보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통해서 지금 경제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 지표라는 거는 이제 국민소득 계정, 대체적으로 우리가 GDP라고 하죠. GDP라는 건요, 한 국가 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총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우리가 GDP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GDP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생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그걸 GDP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국제 수지는 말씀한 대로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났냐, 흑자가 났냐 이걸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자 보시면 무역 적자나 이런 거를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예. 요 국제 수지는 왜 나왔냐면 이 환율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환율이라는 거는 물론 뒤에서 또 얘기하지만 앞에서 좀 뭐 반복해서 좀 얘기해도 뒤에서 또 나오면 그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과의 교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코리아 원 그렇죠? 하나에 아니 달러 하나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1달러랑 그렇죠? 1,000원이랑 교환하는 거죠. 근데 요것이 예를 들어 1,100원으로 바뀌었다. 그건 뭐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오른 건가요? 달러의 가치가 오른 건가요? 달러의 가치가 오른 거죠. 예를 들어요. 예전에는 1달러로 1,000개밖에 못 샀어. 이번에는 1달러로 1,100개를 사.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른 거죠.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흑자가 되면 우리나라에 돈이 막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막 모여져요. 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흑자가 된다면 환율이 대체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달러당 900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평가 절상이라고 그러고 혹은 환율 하락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적자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말하면은 평가 절하 혹은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수지는 이제 환율하고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또 환율이 또 어떤 거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환, 그렇죠? 외국 돈과의 교환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정세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이론에서 치면 경제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나라만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하나는 대국, 그러니까 큰 나라, 하나는 소국, 작은 나라.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구상에 두 나라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모형을 보통 만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대국이란 나라는 자기 스스로 이 전체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나라라고 가정을 하고 소국이라는 것은 국제 정세에 파워를 미치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 금리를 대국이 올렸어. 그러면 소국도 가연히 따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대국은 그 시장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 영향력 있는 거. 소국은 그런 시장 가격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본다면, 그렇죠? 이제 요 환율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이요. 그래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뭐냐면 대외 결제를 할 때 우리랑 거래하는 외국 사람이 야, 나 이거 원화로 결제해도 돼? 그럼 얘네들이 받아주면 그게 기축통화가 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결제할 때 이제 우리가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달러가 기축통화다. 그래서 달러가 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융위기는 내부에서도 나지만 외부의 영향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제일 먼저 민감하게 좀 반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하고요. 그렇죠? 1997년 IMF 때도 보면은 실물 경제가 반응하기 전에 환율 시장에서 벌써 외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뭐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있고 그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의 가중 평균에서 하나의 물가 지수를 만들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생산자가 구매하는 기업에서 보통 구매하는 그런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물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두 개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실질 GDP
실질보다 기준 GDP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준 GDP가 있고, 그렇죠? 기준 GDP, 현재 GDP. 그래서 요 차이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몇 년도가 기준, 1990년도가 기준이었다. 그럼 현재 GDP가 그때 기준 GDP보다 몇 배냐? 이걸 봐가지고 실제 물가 상승을 보는 거죠. 보통은 경제가 상승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도 그만큼 성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이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이 GDP 디플레이터가 예를 들어 5%다. 이랬을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꽤 높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 물가가 5%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통화량은 협의, 광의, 금기간 유동성, 광의 유동성 그냥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는 P, V, 그렇죠? 그다음에 N죠.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통화 유통 속도는요, 명목 GDP하고 통화량, 그래서 통화가 얼마나 빨리빨리 회전되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도냐를 보는 겁니다. 금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내가 돈을 빌린 대가고, 그걸 어떻게 보냐면 다양한 경제학들이 금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그렇죠? 미래에 대한 아니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는 걸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볼까요? 보시면 자,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로 그렇죠? 국민 전체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 이건 GDP 디플레이터라고 보고요. 국내 시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 물가 지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국내 시장에 출하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잠깐만요. 잠깐. 처음부터 다시 찍을게요. 물론 다 맞긴 하는데. 예. 자,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로는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로 국민 전체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거다. 명목이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노미널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지금 물가가 얼마야? 5%라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성장률이 얼마야? 10%라는 거죠. 실질 GDP라는 거는 이 물가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물가가 반영되어 있는 경제 성장률, 실질 GDP는 물가 부분을 빼낸 경제 성장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물가의 차이, 그 물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로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는 뭐냐? GDP 디플레이터다. 네. 국내 시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그렇죠?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 물가는 그렇죠? 출하라는 자체가 벌써 그렇죠? 생산자는 이럴 수 있잖아요. 최종 생산자가 있고 몇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1단계. 얘가 만든 거를 얘가 또 사가지고 원재료를 쓰고 또 2단계에서 만든 거를 또 사가지고 세 번째 애가 또 어떻게 보면 반재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출하다 요 용어에 대해 좀 더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좀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X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네. 다음 내용도 볼까요? 다음 중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GDP란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를 말하며 그렇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보면 GDP가 이제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그렇죠? NX 네. 순수출 이게 이제 내수 부분, 해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나머지 과정에 하면은 전체 소득, 국민의 소득이라는 거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대외
그 수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에 대해서는 맞는 그렇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경제 구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거다. 맞다. 근데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 1년 GDP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00조가 돼요. 2,000조. 그렇죠? 2,000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소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화량 변화에 그렇죠?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그렇죠? 통화량 변화의 실물 부분과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는 파급 효과의 크기는 경제 구조,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지죠. 이제 어떤 뜻이냐면 통화량 변화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르냐. 돈을 푼다는 건 보통 경제가 안 좋을 때 돈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있으면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할게요. 돈을 풀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돈이 풀린 거지 이거 가지고 누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돌고 해가지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한국은행은 이 결정이 돈을 내가 풀겠다, 안 풀겠다 하는 이 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이러한 정책 결정이 빠르지만, 그렇죠? 빠르지만 실제 그렇죠?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요 시간, 그렇죠? 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하면 정부라는 것도 있어요. 정부요. 정부에서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재정정책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쓰는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요, 내부에서 굉장히 오래 해요. 오래 한다.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효과가. 서로 이러한 이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사회 인프라를 지금 많이 만들 거야. 뭐 발전소도 만들 거고 길도 만들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용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좀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 정책에 효과가 나는 게 빠르다. 그렇지만 이런 의사결정이 하자 말자 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 3번 통화 유통 속도는 통화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유통돼요. 그렇죠? 전체 우리 돈이 1년에 몇 번 회전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는 GDP하고 그렇죠? 통화량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통화량. 전체 GDP가 예를 들어 2,000조다. 근데 시중에 풀린 돈이 예를 들어 1,000조다. 그러면은 2번 도는 거죠. 내 돈이 나 말고 딴 사람한테 2번 정도 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는 통화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몇 번 유통되어 명목 GDP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래를 뒷받침했는지 보여준다. 그렇죠? 4번. 금리는 자금의 배분 기능을 수행하며 말을 참 어렵게 만들었죠. 일단 1번이 맞고 자금의 배분 기능이 뭐냐?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도요. 그 수요 공급 가격이라는 거는 자금의 배분 그 어떤 자원의 배분 기능 하잖아요. 가격이 높다는 거는 제일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그거를 제일 나중에 팔려는 사람이 또 팔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자체가 자원의 배분 기능을 하는 것처럼 금리라는 건 금리가 높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 금리가 지금 10%일 때예요. 요때 빌려가는 사람 뭐예요? 나는 요 10%라도 빌릴 용의가 있다. 나는 20%라도 지금 되게 간절하다. 이런 사람 먼저 빌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이제 자금의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금리는 이거 맞고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교환 비율. 다시 말하면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얻게 되는 나의 대가라는 거죠. 장기적인 명목 성장률. 이것도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예, 그렇죠. 4번은 다 좋은 얘기,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